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이제 막 49일이 지났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 집안 곳곳에 남겨진 흔적들이 눈물을 자아냅니다. 여보, 오늘도 비가 오네요. 당신이 좋아하던 빗소리예요. 남편의 사진에 말을 건네며 창가로 다가갔죠. 마당에 떨어진 빗방울을 바라보는데 현관 벨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꽃다발을 든 이웃집 정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혼자 있으니 많이 힘들지. 이거라도 먹어. 고마워요. 들어오세요. 거실에 들어서며 정 여사는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보았습니다. 아직도 그거 정리 중이니? 네, 남편이 모든 재정을 관리했거든요. 통장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정 여사는 한숨을 쉬며 저희 어깨를 토닥였죠. 아들은 도움 안 주나? 바쁘다고만 하고 얼굴도 안 비추니. 현우가 요즘 사업 때문에 정신이 없대요. 며느리도 아이들 학원 뺑뺑이에. 말끝을 흐리며 남편의 재산 목록을 정리하던 노트를 덮었습니다. 40년 넘게 경제적인 일은 모두 남편에게 맡겨왔기에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는 게 버겁게 느껴졌어요. 그 녀석들, 정말. 네 남편 49제가 지났으면 이제 와서 도와야지. 괜찮아요. 저도 이제 서서히 혼자 할 수 있어요. 정 여사가 다녀간 후 저는 서재에 들어가 남편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접힌 편지 한 장이 나왔어요. 여보, 내가 먼저 가게 되면 우리 재산은 절대 자식들에게 함부로 나눠주지 마세요. 현우는 돈 앞에서 약한 아이예요. 남편의 글씨를 보자 눈물이 흘렀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그의 현명함에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의 제사를 마친 다음 날 아침, 현관 벨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라면 남편이 문을 열어주었을 텐데 이제는 그런 작은 일상마저 혼자 해야 한다는 사실이 다시금 실감났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현우야, 이렇게 아침부터 웬일이니? 아들 현우가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고 손에는 고급 위스키 한 병을 들고 있었죠. 평소에는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인데 오늘따라 달라 보였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위스키예요. 그래, 들어오렴. 거실로 들어온 현우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위스키를 공손히 올려놓았어요. 잠시 묵념을 하더니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니, 집안 정리는 잘 되고 있으세요? 조금씩 하고 있어. 네 아버지가 워낙 꼼꼼해서 서류가 많네. 현우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하는 모습이 어색했죠. 어머니, 사실 제가 요즘 사업이 좀 어려워요. 그렇구나. 많이 힘들겠다. 중국 쪽 투자가 다 틀어져서 은행 대출금 상환일이 이번 주예요. 현우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보며 무언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차를 내오려고 일어서는데 현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 중에 일부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뭐라고? 3개월만이라도요. 이자도 드릴게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아들을 보며 당혹스러웠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아들이 맞나 싶었죠. 현우야, 네 아버지 사진이 보는데.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급해서요. 회사가 무너지면 직원들도 다 길거리에 나앉게 돼요. 차를 가지러 부엌으로 향하며 잠시 시간을 벌었습니다. 어제 발견한 남편의 편지가 생각났어요. 물을 끓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잠시 시간을 벌었습니다. 남편의 서재로 향해 서랍 깊숙한 곳에서 어제 발견한 편지를 다시 확인했어요. 여보, 내 재산은 당신의 노후를 위한 것입니다. 현우는 돈에 대한 욕심이 크니 조심하세요. 남편의 날카로운 통찰력이 담긴 유언을 다시 읽고 마음을 다잡았죠.
거실로 돌아와 차를 내려놓으며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현우야, 네 아버지가 편지를 남겼더구나. 편지요? 어떤? 재산은 내 노후를 위해 쓰라는 내용이야. 현우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어머니, 이건 제 회사의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미안하지만 안 돼. 네 아버지의 뜻을 존중해야겠어. 현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통화를 마친 그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 보였죠.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일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내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어머니,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제 사업은 이제 끝났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의 눈빛에서 원망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모습은 처음 봤기에 당황스러웠어요. 그 재산은 결국 네 것이 될 텐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야. 언제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요?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말을 깨닫고 황급히 사과했지만 이미 상처는 깊었죠.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예민해져서. 이제 돌아가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현우는 마지못해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그가 주춤거리며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대로 저를 보내실 건가요? 대답 대신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우가 떠난 후 한동안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이 왜 그런 유언을 남겼는지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가 떠난 지 이틀 후 갑작스러운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침부터 손님이 찾아오는 경우는 드물어 의아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데려왔어요. 미영아, 우리 손주들 왔구나. 어서 들어오렴. 며느리 미영이 아이들을 데리고 현관에 서 있었죠. 손주들은 제 품으로 달려와 안겼고 그 모습에 잠시 마음이 풀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학교에서 만든 거예요. 우와, 우리 손주가 이렇게 예쁜 그림을 그렸네. 아이들은 자기들이 만든 작품을 보여주며 즐거워했어요. 미영은 부엌으로 가서 가져온 음식을 냉장고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제 만든 김치찌개예요. 데워 드세요. 고마워. 네가 끓인 김치찌개는 항상 맛있더라. 아이들이 거실에서 놀고 있는 사이 미영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어머님, 현우 오빠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 그 애가 사업 때문에 걱정이 많다더구나. 네. 그런데 사실 큰 아이가 이번에 국제학교에 합격했어요. 의외의 말에 놀랐지만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미영의 표정에서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죠. 축하할 일인데 왜 그렇게 어두운 표정이니? 등록금이 일반 학교의 3배라서요. 이제야 미영의 방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잠시 침묵이 이어졌어요. 미영아, 나도 손주들 교육이 중요한 건 알아. 하지만 어머님, 제가 감히 부탁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상황을 알려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미영의 말과 달리 그녀의 눈빛에는 기대가 엿보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죠. 남편이 남긴 유언이 있어. 재산은 내 노후를 위해 쓰라고. 아, 그렇군요. 죄송해요. 대화가 어색해진 채로 미영은 아이들을 재촉해 일어났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기며 미영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몸 조심하세요. 문이 닫히고 조용해진 집안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는 좋았지만 미영의 방문에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미영의 방문 이후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다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에 걸음을 멈췄어요. 어디 있지? 금고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가. 거실 불을 켜자 미영이 서랍을 뒤적이다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죠. 미영아, 이 시간에 여긴 웬일이니? 아, 어머님. 제 여권을 두고 간 것 같아서요. 여권. 내 서재 서랍에?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급히 가방을 챙기며 변명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지난번에 아이들 서류 정리하다가 여기 두었을 것 같아서. 근데 왜 미리 연락은 안 했니? 어머님 주무실 시간이라 방해하기 싫었어요. 미영의 설명이 석연치 않았지만 더 추궁하진 않았습니다. 그녀를 배웅한 후 거실을 살펴보니 서류함이 미세하게 흐트러져 있었어요. 이상하네. 다음 날 아침, 뭔가 불안한 마음의 금고를 확인해 봤습니다. 다행히 내용물은 그대로였지만 비밀번호를 적어둔 메모가 사라졌어요. 여보, 뭔가 이상해요.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죠. 그때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정 여사가 서 있었어요. 아이고,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들어와요. 차 한잔 하면서 얘기해요. 부엌에서 차를 내리며 어젯밤 일을 털어놨습니다. 정 여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요즘 며느리가 자주 드나들지? 네, 손주들 데리고 일주일에 2번은 와요.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자주 오는 거야? 예전엔 명절에도 얼굴 비치기 힘들었잖아. 정 여사의 말에 저도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갑자기 빈번해진 방문이 수상했죠. 혹시 재산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닐까? 설마요. 그래도 우리 며느린데. 요즘 세상에 자식이 부모 재산 노리는 거 흔한 일이야. 조심해. 정 여사가 돌아간 후 저는 중요 서류들을 모두 모아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통장과 인감도 이웃 은행 금고에 따로 보관하기로 결심했어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나 봐요. 우리 아들, 며느리. 정말 재산만 노리나 봐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가족도 믿을 수 없다는 현실이 몹시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서류를 정리하던 어느 오전 갑자기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최근에 재산 요구와 미영의 수상한 행동 이후로 연락이 뜸했던 터라 의아했어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그래, 니는 회사 일은 좀 괜찮아졌니? 아직 힘들지만 어떻게든 버티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 제가 좋은 생각이 있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평소와 다른 톤이라 경계심이 들었죠. 무슨 생각인데? 이번 주말에 어머니 일본 벚꽃 여행 보내드리려고요. 아버지랑 계획하셨던 거잖아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꿈꿔왔던 벚꽃 여행이었기에 설렘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들었어요. 갑자기 웬 여행이니? 아버지 일주기가 다가오는데 어머니께 선물해 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같이 모시고 가겠습니다. 회사는? 바쁘다며. 주말 이틀만 시간 내볼게요. 어머니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아들의 갑작스러운 효심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일들이 떠올라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어요. 고맙지만 갑자기 그러면 준비할 시간이. 티켓 예약해놨어요. 이번 주 토요일 출발이고 호텔도 다 예약했습니다. 이미 준비를 다 해놓은 것 같았어요. 거절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현우야, 엄마 여권도 갱신해야 할 텐데. 어머니 여권 유효기간 아직 1년 남았어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 여권 만료일까지 알고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 고맙다. 근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거니? 제가 요즘 어머니한테 서운하게 해드려서요. 이걸로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었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벚꽃 여행은 분명 설레는 일이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갑자기 벚꽃 여행을 보내준대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남편의 사진에 말을 건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정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했어요. 갑자기 일본? 벚꽃? 그래, 가봐. 근데 중요한 서류랑 통장은 꼭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그럴게요. 근데 이상하게 불안해요. 걱정 말고 만약을 대비해서 내 연락처랑 영사관 번호 적어가. 혹시 모르니까. 정 여사의 조언에 안심이 되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직감을 무시할 수 없어 여행 준비와 함께 비상 계획도 세워두기로 했어요. 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현관 벨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왔을까 의아했는데 문을 열자 손주들이 서 있었어요. 할머니, 깜짝 선물이에요. 아이고, 우리 손주들 이 시간에 웬일이니? 큰 손주 민준이가 종이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과 편지가 들어 있었죠. 할머니, 예쁜 벚꽃 많이 보고 오세요. 사진도 많이 찍어주세요. 고마워. 할머니가 예쁜 벚꽃 사진 많이 찍어 올게. 작은 손주 세린이가 제목에 손수 만든 목걸이를 걸어주었어요. 종이와 스티커로 만든 소박한 선물이었습니다. 할머니 여행 가서 이거 꼭 하고 가세요. 행운의 목걸이에요. 그래, 할머니가 꼭 하고 다닐게. 이렇게 예쁜 선물을 주다니.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갑자기 모든 의심이 부질없게 느껴졌어요. 미영이 아이들 뒤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선물 준비한다고 밤새 만들었어요. 고마워, 미영아. 아이들 이렇게 늦게까지 데리고 와줘서. 어머님, 일본 날씨가 조금 쌀쌀하대요. 따뜻한 옷 챙기세요.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가는 미영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 의심이 지나친 것은 아닐까 생각했죠. 여보,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행 가방을 마저 꾸리는데 아이들이 준 그림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랑해요 할머니라는 글씨 아래 벚꽃나무와 우리 가족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날 속일 리가 없지.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가족에 대한 믿음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비상금과 여권 사본, 중요 연락처를 가방 안쪽에 숨겨두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아침 7시에 데리러 올게요. 밤늦게 현우에게서 온 문자에 간단히 답장을 보냈어요. 알았다. 일찍 자고 있을게.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남편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함께 가보고 싶어 했던 일본 벚꽃 여행이에요. 내일부터 사흘 동안 현우와 함께 다녀올게요. 걱정 말고 지켜봐 주세요. 불안한 마음을 뒤로하고 잠에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벚꽃이 흩날리는 낯선 거리에서 홀로 서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 꿈이 예언처럼 느껴져 한밤중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도쿄 공항에 도착한 첫날 벚꽃은 절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평소보다 다정하게 제 짐을 들어주며 택시로 안내했어요. 어머니, 공원부터 가볼까요? 벚꽃이 제일 예쁘대요. 그래, 좋지. 네 아버지가 젊었을 때 거기서 찍은 사진이 있었다.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현우는 친절하게 일본 관광 정보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랜만이라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머니, 이번에 호텔은 최고급으로 예약했어요. 온천도 있대요. 돈 많이 썼겠구나. 너무 비싼 데 아니야? 괜찮아요. 어머니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우에노 공원에 도착하자 만개한 벚꽃이 우리를 반겼습니다.
현우가 준비해온 도시락을 벚꽃 아래서 함께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어머니, 사진 찍어 드릴게요. 그 벤치에 앉아보세요. 아이고, 내가 뭐 사진 찍을 나이냐. 예쁘게 나왔어요. 보세요. 현우가 찍어준 사진을 보니 분홍빛 벚꽃 아래 앉은 제 모습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긴장을 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꿈꿔왔던 벚꽃이에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현우는 계속해서 사진을 찍어주며 즐거워했지만 가끔씩 휴대폰을 확인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누구한테 자꾸 연락이 오니? 아, 회사에서요. 주말인데도 일이 있네요. 여행 왔는데 일은 좀 접어두지 그래. 죄송해요. 잠깐만요. 현우는 자리를 조금 떨어져 통화를 했는데 일본어로 대화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통화를 마친 현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무슨 일 있니?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 아니에요. 그냥 회사 일이 좀 꼬였네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는데 현우가 로비에서 누군가와 다시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호텔 방에서 창밖으로 도쿄 야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상하네. 뭔가 불안한 느낌이야.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남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벚꽃 여행을 함께 오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지만 현우의 행동에서 느껴지는 어색함이 더 신경 쓰였어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벚꽃처럼 아름답게 시작한 여행이 왠지 모를 불안감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여행 이틀째 교토로 이동하는 기차 안에서 현우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어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검토하는데 제 이름이 적힌 것이 보였습니다. 현우야, 그게 무슨 서류니? 아, 이거요? 그냥 회사 계약서예요. 급하게 서류를 가방에 넣는 모습이 수상했지만 더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토에 도착해 아라시야마로 향하는 버스에서 현우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 제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요. 여행 와서까지 일을 하니? 중요한 일이라 어머니께서 조금 기다려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대나무 숲 입구에 도착해서 현우는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휴대폰을 보더니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죠. 어머니, 지금 급한 전화가 와서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또? 어제부터 계속 전화 받느라 바쁘네. 정말 죄송해요. 저기 벤치에서 쉬고 계세요. 30분만요. 현우가 황급히 자리를 떠났고 저는 벤치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30분, 1시간. 시간이 흘러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계속 기다리다 결국 걱정이 되어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대체 어디 간 거지? 주변은 점점 어두워지고 관광객들도 하나둘 떠나갔어요. 결국 현우를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나무 숲으로 들어갔지만 방향 감각을 잃고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죠. 현우야, 어디 있니?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해는 점점 저물고 공원은 적막해졌습니다. 휴대폰 배터리도 얼마 남지 않아 불안감이 커졌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길을 잃었어.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침착하게 출구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가방에서 지도를 꺼내 보았지만 한글로 된 안내가 없어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여보, 저 어떡하죠? 현우가 저를 두고 어디로 간 걸까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찾아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점점 어둠이 깊어지는 대나무 숲에서 외로움과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정말 날 버리려고 한 걸까? 이제는 길을 찾는 것보다 현우의 의도가 더 무서웠습니다. 손주들이 준 행운의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용기를 내보려 했지만 눈물이 자꾸 흘러내렸어요. 어떻게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완전히 어두워진 숲속에서 희미한 불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에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어요. 불빛을 따라 걷다가 숲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노부부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그들은 제 모습이 당황스러워 보였는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부부는 한국어를 모르셨지만 제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도와주세요. 제 아들이 사라졌어요. 손짓과 몸짓으로 겨우 의사소통을 시도했습니다. 가방에서 비상용으로 숨겨둔 여권 사본과 한국 영사관 연락처를 꺼내 보여드렸어요. 노부부는 친절하게 저를 가까운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다행히 통역사가 있어 상황을 설명할 수 있었어요. 통역사는 제 말을 경찰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경찰관님, 제 아들이 저를 두고 사라졌어요. 휴대폰도 꺼져 있고. 호텔 이름이나 정보가 있으신가요? 통역사가 물었고 저는 호텔 카드를 보여드렸죠. 경찰은 즉시 호텔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어머니, 호텔방의 아드님, 소지품 없어졌대요. 체크아웃도 안 했다고. 통역사의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현우가 정말로 저를 버리고 간 것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경찰은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제 여권과 소지품, 가족관계 등을 확인했어요. 어머니, 한국 영사관에 연락했어요. 곧 도움 받을 수 있어요. 통역사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영사관 직원이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어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할머니, 많이 놀라셨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들이 저를 버리고 간 것 같아요. 일단 호텔로 가서 짐을 찾고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영사관 직원의 차를 타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제 짐은 그대로 있었지만 현우의 물건은 모두 사라졌어요.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럴 수가. 내 아들이 어떻게. 침대에 앉아 무너져 내렸지만 영사관 직원은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해 주었어요. 할머니,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비상 여권 발급해드리고 귀국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 아들이. 영사관의 도움으로 비상 여권을 발급받고 귀국 비행기에 오르기 전 갑자기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사관 직원이 제 상황을 설명하며 항의했는지 당황한 듯했어요. 어머니, 정말 걱정 많으셨죠?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현우야, 네 지금 어디 있니? 저 사실 어제 급한 회의가 생겨서 한국으로 먼저 돌아왔어요. 현우의 목소리에서 거짓말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럼 왜 연락도 없이 나를 혼자 두고 갔니? 전화드렸는데 안 받으셔서. 제가 메모를 남겼는데 못 보셨나 봐요. 무슨 메모? 아무것도 없었어. 짧은 침묵이 흘렀고 현우는 변명을 이어갔습니다. 영사관 직원이 제게 메모를 건네며 통화 녹음 중이라는 표시를 가리켰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사실 제가 주식 때문에 급하게. 주식? 나를 혼자 숲에 버려두고 주식 때문에 먼저 갔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어머니 무사히 호텔로 돌아오셨으면 다행이에요. 분노가 치밀었지만 영사관 직원의 눈짓을 보고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내려 노력했어요. 네가 일본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다 알고 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서류도 봤어. 내 이름이 적힌 서류. 날 버리고 내 재산을 가로채려고 한 거지. 현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잠시 후 그는 전화 너머로 가까스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지금 어디 계세요? 난 집으로 돌아갈 거야. 너희들 얼굴을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구나. 전화를 끊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영사관 직원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해 주었어요. 할머니, 잘하셨어요. 이 통화 내용이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오고 싶었던 그 벚꽃이 이제는 배신의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이럴 줄은 몰랐어요.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정 여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착하면 바로 집에 가지 않고 정 여사 집에 머물기로 했어요. 현우와 미영이 무슨 짓을 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집에 바로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정 여사님, 내일 도착해요. 도움을 받아도 될까요? 당연하지. 다 준비해 놓을게. 그놈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정 여사의 답장을 보며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결심이 들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다음 날 오전, 정 여사의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제게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며 위로해 주었어요. 정 여사님, 고마워요. 덕분에 마음이 좀 진정돼요. 당연하지. 근데 너 아들이랑 며느리한테는 연락했니? 아직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정 여사가 대답하려는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영이었습니다. 정 여사와 눈빛을 교환한 후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죠. 어머님, 귀국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디 계세요? 미영아, 너희들 내가 영영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니? 잠시 침묵이 흘렀고 미영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지금껏 들어본 적 없는 차가운 어조였어요. 어머님, 이제 와서 그러실 필요 없잖아요. 벚꽃은 잘 보고 오셨으니 된 거 아니에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영의 말투에서 모든 가식이 벗겨진 게 느껴졌어요. 니도 현우랑 같이 계획한 거구나.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재산 결국 저희 것 될 텐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정 여사가 종이에 녹음 중이라고 적어 보여주었어요. 미영아, 그렇게 급했니? 내가 돌아가시길 기다릴 수 없었어? 아이고, 어머님도 참. 저희가 어디 어머님 돌아가시길 바랐겠어요? 그냥 어머님 재산 관리를 도와드리려고 했을 뿐인데. 일본에서 법적 서류를 준비한 것도 날 도와주려고 그런 거고? 전화 너머로 미영이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만나서 얘기해요. 지금 어디 계세요? 더 이상 거짓말은 그만해. 너희 집에 갈 거니까 모든 서류 챙겨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정 여사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모든 대화가 녹음됐어. 증거로 충분해. 정 여사님, 어떻게 제 자식들이 이럴 수가 있죠? 세상에. 정말 끔찍하네. 근데 네 집에 혼자 가면 위험할 것 같아. 내가 같이 갈게. 정 여사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였어요.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자 집안에서 현우와 미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잠시 현관에 서서 그들의 대화를 듣기로 했습니다. 야, 어머니가 정말 돌아오셨대. 어떻게? 당황할 거 없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일본에서 길 잃으신 거지. 현우와 미영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조용히 신발을 벗고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어요. 미영아, 만약 어머니가 우리가 했던 일을 다 알면 어떡해? 알 리가 없잖아.
일본 변호사도 모든 서류 처리해 준다고 했고, 대화를 듣고 있자니 화가 치밀었지만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참았습니다. 소파에 누군가 앉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휴대폰 위치 추적은 해봤어? 전원이 꺼져 있어. 영사관에서 정말 비상 여권 발급받으셨대. 곧 오실 거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저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놀랐니? 너희 말대로 길을 잃었다가 돌아왔구나. 현우는 벌떡 일어나 제게 다가왔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미영은 휴대폰을 허겁지겁 가방에 넣으려 했어요. 어머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 내 귀가 멀쩡한데 지금 너희 대화 다 들었다. 미영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희는 단지 어머님을 걱정해서. 그래서 일본 변호사까지 만났니? 내 재산에 대한 서류 준비하느라 바빴겠구나. 두 사람은 말문이 막힌 듯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소파 뒤로 걸어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어요. 이게 뭐지? 어머니 재산 관리 계획, 해외 실종 신고 절차. 현우가 황급히 다가와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이미 제 손에는 충분한 증거가 들려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너희들, 날 버리고 내 재산을 가로채려 했구나.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희는 단지 거짓말 그만해. 영사관에서 모든 걸 알아봤어. 너희가 준비한 서류, 변호사와의 만남. 다 알고 있어. 현우와 미영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듯 했어요. 미영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증거 서류를 손에 든 채 서재로 들어가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현우와 미영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따라왔어요. 어머니, 누구한테 전화하시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건 범죄라는 걸 너희도 알고 있겠지? 현우가 황급히 전화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이미 제 손가락은 긴급 전화번호를 누르고 있었죠. 미영이 현우의 팔을 잡아 끌며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해. 더 이상 상황 악화시키지 마. 경찰서요? 저는 김영숙입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일본에 고의로 유기했어요. 전화 통화가 연결되자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발요. 신고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경찰에게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재 문을 닫고 잠그려 했지만 현우가 문을 붙잡았어요. 어머니, 저희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사실 회사가 파산 직전이라. 그래서 네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거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단지 어머니가 해외에 계시는 동안 재산 일부를 빌리려고. 미영이 흐느끼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진심으로 보였지만 이미 저는 그들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어머님, 우리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이웃들 소문 날까봐 제발. 그 아이들 앞에서 얼마나 가식적인 연기를 했니? 할머니, 벚꽃 많이 보고 오세요. 정말 순수한 아이들을 이용하다니. 마침내 현관 벨이 울렸고 현우는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어머니, 경찰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미 늦었어. 네 아버지가 항상 너를 의심했는데 내가 그 말을 믿지 않았구나. 경찰이 들어오자 현우와 미영은 체념한 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찰나 갑자기 현관문이 다시 열리고 손주들이 들어왔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아이들은 경찰을 보고 놀란 표정이었죠. 할머니, 경찰 아저씨는 왜 왔어요? 순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손주들에게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잠시 경찰 아저씨와 얘기할 일이 있어. 너희는 방에 가 있을래? 미영이 아이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경찰에게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일본 영사관의 보고서, 녹음된 통화 내용, 서류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현우는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니 울고 있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 연민의 감정은 없었어요. 경찰서로 모시겠습니다. 정식 조사가 필요합니다. 현우와 미영이 경찰과 함께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0년 넘게 지켜온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경찰 조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검사와의 면담을 위해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정 여사가 동행해 주었고 변호사도 미리 만나기로 했어요. 영숙 씨, 괜찮아. 오늘 신문이 있다며? 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한대요. 법원 로비에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꺼내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김 여사님, 모든 증거가 명확합니다. 해외 유기 미수와 사기 미수, 문서 위조 혐의로 충분히 기소 가능해요. 변호사님, 실형을 살게 될까요? 초범이고 실제 범행이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그래도 전과자가 되는 건 피할 수 없죠.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현우와 미영이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초췌한 모습이었고 저를 보자 고개를 푹 숙였어요. 어머니, 할 말 없다. 법원에서 만나자. 현우는 한 발짝 다가와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발 저희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게 왜 이런 짓을 했니? 손주들 얼굴 보기가 더 미안하다. 미영이 흐느끼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회사 빚에 쫓기고 아이들 교육비에 급급해서. 그래서 날 버리고 내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현우가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제 변호사가 그를 막았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저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드디어 시간이 됐네. 들어가자. 법정 안으로 들어가 각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검사가 사건 개요를 설명하는 동안 현우와 미영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피해자 김영숙 씨는 피고인들에 의해 일본 교토에 유기되었으며 이는 명백한 계획적 범행입니다. 증거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현우의 변호사가 일어나 항변했습니다. 그는 정상 참작을 요청했어요. 피고인들은 범행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난과 가정 경제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이 범행에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재판장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피해자분께서는 합의 의사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저를 죽이려 한 사람들과는 합의할 생각이 없어요. 법정 뒤쪽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손주들이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결심은 굳건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와 진술을 검토하여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다음 심리는 2주 후입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현우가 한 번 더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야.
손주들의 슬픈 눈빛이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배신은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정 여사의 부축을 받으며 법원을 나섰어요. 판결일이 되어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2주 동안 집에서는 손주들의 전화가 끊임없이 왔지만 모두 받지 않았어요. 법정에 들어서자 현우와 미영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재판장의 말에 두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현우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고 미영은 눈이 붓도록 운 흔적이 역력했어요. 본 재판부는 피고인 김현우, 이미영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법정 안이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재판장에게 집중됐어요.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현우와 미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행유예라 실제로 감옥에 가진 않지만 전과자가 된 것은 사실이었죠. 재판장이 이어서 말했어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접근금지 명령도 함께 내립니다. 그 말에 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충격과 후회가 어려 있었어요. 어머니, 그러면 아이들은요? 아이들도 못 만나게 되나요? 재판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피고인, 재판 중에는 발언을 삼가십시오. 법정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는데 현우가 달려와 제 앞을 막았습니다. 경찰이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그는 간절히 외쳤어요. 어머니, 제발 아이들만이라도 만나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너무 그리워해요.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어. 내게 오지 마. 미영도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큰 죄를 지었어요.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죄가 없잖아요.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지만 그들의 계획을 떠올리니 다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차갑게 대답했어요. 니들이 그렇게 아이들 생각했으면 애초에 이런 짓을 하지 않았겠지. 변호사가 다가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는 현우와 미영에게 엄하게 말했어요. 접근금지 명령 위반으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물러나십시오. 법원을 나서며 뒤돌아보니 현우와 미영이 서로 부둥켜 안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그들이 저를 향해 저지른 행동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이제 새 출발을 하셔야죠. 재산 관리와 상속에 대해 논의할 시간입니다. 정 여사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연민이 가득했어요. 영수가 이제 새 삶을 살 때가 됐어. 우리 같이 가자.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 후 남편의 친구이자 변호사인 정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남편과 정 변호사가 젊은 시절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영숙 씨, 오랜만이네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아직도 정리가 안 돼요. 정 변호사는 안경을 벗고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 동안의 신뢰가 담겨 있었죠. 재판 결과는 들었어요. 현우 녀석이 정말 믿기지 않네요. 저도 믿기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그런 아이를 키웠는지.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시의 회색 빌딩들이 창문을 통해 보였어요. 정 변호사님, 제가 찾아온 이유는 재산 문제 때문이에요. 재산이요? 무슨 일인가요? 서류 가방에서 남편의 유언장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정 변호사는 유언장을 꼼꼼히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우에게 상속하지 않겠다는 뜻이신가요? 네,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제가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싶어요. 정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찬 톤이었어요. 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식이라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상속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 유언장을 작성하고 재산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네요. 혹시 생각해둔 방향이 있으세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이 결정은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내린 것이었어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 모든 재산은 저를 위해 쓰고 싶어요. 그리고 남는다면 사회에 기부하려고요. 그러시겠어요? 손주들은요? 손주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지만 그들이 자라면 부모와 같은 사람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단호하게 답했어요. 손주들은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느낀 배신감이 너무 커서. 정 변호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꺼내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새 유언장과 생전 신탁 계약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재산이 확실히 보호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영숙 씨. 시골에 있는 남편 고향집. 그곳으로 이사 가려고 해요. 도시 집은 팔고 싶어요. 정 변호사의 눈에 놀라움이 번졌지만 이내 이해하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메모를 하며 말했어요. 좋은 결정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환경을 바꾸는 건 도움이 될 거예요. 사무실을 나서며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40년간의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남편과 함께 노후를 보내려고 계획했던 그 시골 마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도시 집을 정리하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남은 가구들을 트럭에 실어 나르는 동안 저는 거실에 홀로 서서 빈 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 여사님, 마지막으로 확인하실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다 챙겼어요. 출발하셔도 됩니다. 직원이 떠나자 집안에 찾아온 적막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40년 가까이 살았던 공간이 이제는 그저 텅 빈 벽과 바닥만 남겨두었죠. 여보, 저희가 정말 이사를 하네요. 남편의 영정사진을 들고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이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웃고 울었던 모든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 당신 고향으로 돌아가요. 당신이 늘 그리워하던 그곳으로.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정 여사가 손에 보따리를 들고 서 있었어요. 영수가 떠나기 전에 이거라도 먹고 가. 정 여사님, 마지막까지 신경 써주시고 정말 고마워요. 부엌에 앉아 정 여사가 가져온 김밥을 먹으며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혼자 시골에 가서 괜찮겠어? 심심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오히려 이 복잡한 도시보다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래도 가끔 연락은 해. 내가 올라갈게. 정 여사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저희 아파트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이상하게도 예상했던 것처럼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기사님, 서울역으로 부탁드려요. 네, 손님. 여행 가시나요? 이사를 가요. 시골로. 기차역에 도착해 표를 끊고 플랫폼에서 기차를 기다리는데 문득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손주 민준이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놀라서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으로 손주들을 만날 수 없었는데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건지 의아했어요. 민준아, 네가 어떻게 여기에?
학교 앞에서 할머니 택시 타시는 거 봤어요. 그래서 몰래 따라왔어요.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마음이 아팠지만 아이의 부모님을 생각하니 마음을 다잡았어요. 할머니가 잠시 시골에 가서 살려고 해. 나중에 또 볼 수 있을 거야. 거짓말이에요. 아빠가 할머니 다시는 안 볼 거라고 울었어요. 민준이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기차 출발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어요. 학교는? 숙제는 했고? 네가 이러면 안 된다. 할머니 보내드리기 싫어요. 저 데려가 주세요. 민준이를 달래 학교로 돌려보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첫 기차를 놓치고 다음 기차를 타야 했어요. 플랫폼에 홀로 서서 민준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아이가 몇 번이나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시골 마을에 도착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고향인 이곳은 생각보다 훨씬 평화로웠어요. 작은 정원이 있는 집을 구해 매일 아침 꽃과 채소를 가꾸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김 여사님, 오늘도 일찍 정원 가꾸시네요? 아, 이장님. 좋은 아침이에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일찍 나왔어요. 이장님은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는 길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마을에서 외지인은 저 혼자였기에 특별히 신경 써주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 마을회관에서 노인의 모임이 있는데 한번 들러보시지 않겠어요? 저요? 아직 마을 사람들을 잘 모르는데. 괜찮아요. 다들 좋은 분들이에요. 김 여사님 같은 새 얼굴이 있으면 더 반가워할 거예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시에서의 상처를 잊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연도 필요했죠. 그럼 가볼게요. 몇 시쯤 가면 될까요? 오후 2시에 시작해요. 제가 모시러 올게요. 이장님이 떠나신 후 정원 한쪽에 심어둔 국화꽃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꽃이었어요. 여보, 당신 고향에 와보니 정말 좋네요. 이곳 사람들도 따뜻해요. 마을 회관에 도착하니 1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모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이구, 서울에서 오셨다고. 우리 마을에 온 걸 환영하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박할머니라는 분이 제 옆자리를 두드리며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친절한 미소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김 여사, 혼자 사신다면서요? 외롭지 않으세요? 처음엔 그랬는데 이렇게 정원도 가꾸고 하니 괜찮아요. 우리 노인회에서 일주일에 2번씩 태권도도 배우고 노래교실도 해요. 같이 해요. 박할머니의 제안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도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죠. 태권도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나도 70 넘어서 시작했어. 건강해지는 건 물론이고 마음도 활기차죠.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뒷산이 노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가슴 속에서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어요. 여보, 당신이 그렇게 그리워하던 마을이 이렇게 좋은 곳이었네요. 집에 도착해 작은 텃밭에 물을 주며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이렇게 새로운 인연들과 함께라면 조금씩 치유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시골에서의 새 생활이 6개월째 접어들던 어느 날 우체부가 낯선 편지 한 통을 가져왔습니다. 서울 소인이 찍힌 봉투를 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김 여사님, 서울에서 온 편지예요. 등기라서 사인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누가 보낸 건지. 우체부가 떠나고 정원 의자에 앉아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현우의 글씨체로 쓰인 편지와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께 어떻게 이 편지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손이 떨려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야 보내온 사과 편지라니. 마음 한편에서는 분노가, 다른 한편에서는 그리움이 교차했어요. 이제 와서 집 안으로 들어가 차를 끓이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차분해진 후 다시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어머니, 회사는 결국 파산했고 저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가족이라는 것을.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재산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다니 너무 늦은 깨달음이었죠. 아이들이 매일 할머니를 찾습니다. 특히 민준이는 학교에서도 할머니 그림만 그린다고 선생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들 생각에 마음이 아팠지만 현우와 미영이 저지른 행동을 생각하면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여보,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도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현관 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박 할머니가 그릇을 들고 서 계셨습니다. 영숙 씨, 내가 김치찌개 끓였는데 너무 많이 됐어. 좀 가져왔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부엌에서 차를 대접하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박 할머니는 오랜 세월의 지혜가 담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편지 어떻게 할 거야? 버렸어요. 답장할 생각 없어요. 그래도 손주들은 죄가 없잖아. 박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아팠지만 아직은 아이들을 만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눈빛을 보면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아직은. 그럴 수도 있지.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약이야. 박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쓰레기통에서 구겨진 편지를 꺼냈습니다. 완전히 불태우기 전에 마지막으로 읽어보았어요. 편지 끝에는 아이들의 낙서가 있었습니다. 사랑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그 글씨를 보며 눈물이 흘렀지만 결국 편지를 불태웠습니다. 아직은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시골 생활 1년째. 이제는 마을 사람들과도 완전히 친해졌습니다. 노인의 태권도 교실에서는 노란 띠를 닦고 주말에는 마을 공동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는 즐거움도 알게 되었어요. 김 여사님, 오늘 마을회관에 좀 들르세요. 중요한 안건이 있어요. 이장님, 무슨 일인가요? 비가 올 것 같은데. 노인복지센터 건립 논의가 있어요. 김 여사님 의견도 중요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우산을 쓰고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정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영숙 씨, 서울집 매매가 마무리됐습니다. 입금 확인하셨죠? 네, 확인했어요. 모두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현우 녀석에게서 연락이 왔었어요.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빗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시골길에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일로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저 어머니 안부를 물었을 뿐입니다. 제가 건강하시다고만 전했어요. 그랬군요.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었어요. 남편의 죽음, 자식의 배신, 그리고 낯선 시골에서의 새 출발까지. 모든 순간이 저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지만 그 아픔조차도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건 자신이니까요. 재산이 많든 적든 그것이 행복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부는 마음의 평안과 자신을 아껴주는 이웃들 그리고 작은 일상의 행복에 있었어요. 아픔이 있어야 성장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게 닥친 시련은 저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 주어진 행복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벚꽃처럼 화려하게 피었다가 흩날리는 게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느냐가 아닐까요?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삶의 주인공은 언제나 자신이라는 것을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